아기가 배고파 너무 울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피고인, 혹시 순간 법정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판사는 왠지 모를 떨림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울음, 23년 전 사라진 아이의 마지막 모습과 기이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유괴범의 낯선 목소리, 끊어진 전화선, 허공에 흩어진 작은 발자국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 아이. 오늘 이 법정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미세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지난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문지아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법복을 입고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년 남편을 잃고 서울 집을 정리한 뒤 분당으로 이사 온 지 1년. 새로운 환경에서도 법정만큼은 익숙했는데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고인 김세린,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정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4살의 여자가 떨리는 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그리고 그 눈매. 문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문지안은 재빨리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사건 기록을 펼쳤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국선 변호사 박형섭은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검사석의 검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0월 18일 마트에서 분유 한 통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지아는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도 금액은 3만 5천 원. 분유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전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록 한쪽에 적힌 마트 측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분유 절도 사건이 5차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상습범으로 의심됩니다. 문지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습범? 그런데 왜 이번에만 체포됐을까요? 증거가 있는 건 이번 한 차례뿐인데 상습범이라고 단정 짓는 게 너무 성급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문지아는 고개를 들어 김세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린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문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매. 그 슬픈 눈매. 23년 전 3살배기 딸 소은이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본 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울먹이며 엄마를 찾던 그 눈망울. 문지아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2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문지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법정 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지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세리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 울어서요. 분유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지아는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한 줄에 멎었습니다. 생년월일 2001년 3월 추정. 추정? 문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출생일이 추정이라는 건 출생 기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통은 유기되었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였습니다. 설마. 문지아는 김세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문지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23년 전 딸을 잃은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 이정우와 함께 전국을 헤매며 딸을 찾았던 날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보지 못한 채 문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판사였습니다. 법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국선 변호사 박형섭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습니다. 문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지아는 기록을 덮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김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문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아팠어요. 고열이 사흘째 계속됐고 분유도 떨어졌는데 통장엔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아기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세리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한지,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지.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지아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법정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문지아는 판사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2001년 3월 추정, 유기아동 추정. 문지안의 딸 소은이 사라진 건 2001년 3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문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23년 동안 찾아 헤맸던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문지아는 판사실에서 법복을 벗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원을 나서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김세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울음, 그 떨림.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문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는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병원 앞을 지나는 순간 문지안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병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지아는 심장부정맥 정기 검진을 받으러 이 병원에 왔었습니다. 남편 이정호가 마지막 치료를 받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1년 전 남편은 이 병원 6층 병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도 문지아는 진료를 마치고 1층 수납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녀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수납대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이번 달은 조금만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문지아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8개월쯤 된 아기를 안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납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것도 아직 미납이신데 이번 건까지 밀리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음 주까지만요. 꼭 갚을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열인 게 분명했습니다. 문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마음이 쓰이지? 수납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번만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아기를 안은 채 서둘러 병원을 나갔습니다. 문지아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문지아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애원하던 모습,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왜 이렇게 마음에 남지? 하지만 문지아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본 김세린, 문지안의 손이 핸들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여자 오늘 본 그 아이였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병원에서 본 여자의 얼굴과 오늘 법정에서 본 김세린의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아기가 아파서 분유가 필요했던 거구나.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비도 못 내는 상황에서 아기가 아프고 분유마저 떨어졌다면 그 절박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문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20년 동안 수많은 피고인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세리는 달랐습니다. 그 눈매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익숙함. 문지아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6층 병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곳. 남편 이정호는 죽기 전날 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소은이를 끝내 못 찾아줘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문지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우리 딸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진 않은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당신 우리 딸이 정말 살아있을까요? 문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김세리는 그냥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딸과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지아는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또다시 김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애원하던 모습,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이던 모습,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기록에는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연 보증인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문지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딸을 잃은 뒤로 혼자였지. 남편이 떠나고 문지안도 혼자가 됐습니다. 빈집에 돌아오면 적막함만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아침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김세리는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며 돈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이 이렇게까지 힘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문지아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사진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사건을 맡았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4살 미혼모인데 분유를 훔쳤대요. 아기가 아파서.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눈매가 우리 소은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냥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문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문지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법정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왜 계속 마음에 남는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지아는 또다시 성남시민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부정맥 약 처방을 받으러 온 길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는 병원 앞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12월 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문지아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병원 앞 작은 분식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묵 끓는 냄새, 만두 찌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지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김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은 분식집 유리창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 걸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기의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세린은 유리창 너머로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을 바라봤습니다. 만두가 쌓인 찜기를, 따뜻한 국물이 담긴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문지아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세린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모두 합쳐 2,500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분식집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동전을 세어보고 또 세어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2,5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어묵 한 꼬치가 1,000원, 만두 한 개가 1,000원. 세린은 아마 자신이 먹을 것과 아기에게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린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문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묵 5개 하고 만두 10개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문지안은 계산을 마치고 따뜻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김이 봉지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분식집 앞 벤치로 갔습니다. 세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 선 듯했습니다. 문지안은 봉지를 벤치 위에 살짝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세린이 벤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렸고 세린은 아기를 토닥이며 벤치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봉지가 들어왔습니다. 세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묵과 만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이걸?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문지안은 가로수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린은 봉지를 열었습니다. 만두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씹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지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오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만두를 다 먹고 어묵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주위를 또 한 번 둘러봤습니다. 누가 이걸 놓고 갔는지 알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때 세린의 시선이 가로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지안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에서 봤던 그 판사님이었습니다. 세린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봉지를 들고 문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판장님, 이거 재판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문지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아요. 문지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샀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아기는 괜찮아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열이 조금 내렸어요. 병원에서 해열제 받아서 먹였더니 다행이네요. 문지안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세리는 아기를 살짝 문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8개월 된 아기 하민이었습니다. 작은 손, 보드라운 볼, 평화롭게 잠든 얼굴. 문지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구나. 이름이 뭐예요? 하민이요. 김하민. 예쁜 이름이네요. 세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하늘이 내린 귀한 아이라고. 세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겠어요.
네, 매일 보고 싶어요. 세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꼭 떳떳하게 살 거예요. 알아요. 문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세리는 또 한 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은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봉지를 소중히 안고 작은 발걸음으로 문지아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아기를 꼭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문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지? 남편 이정호를 잃고 딸 이소은을 잃고 문지아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세린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왜 자꾸 끌리는 걸까? 문지아는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6층 병실. 그곳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소은이가 어디서든 잘 살고 있길 바랄게. 문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김세리는 그냥 불쌍한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세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매, 그 울음, 그 떨림. 모든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걸까? 문지아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 먼저 알아차렸던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김세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1층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아기 요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린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세린은 잠든 하민을 요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기의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얼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린은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린은 창가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강말순이 남긴 유품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종이 쪽지 몇 개, 그리고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린은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너무 작았습니다. 세린 자신이 어릴 적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세린아, 이거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신고 있던 신발이야. 할머니, 제가 어떻게 왔어요? 비 오던 날이었어. 새벽에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내가 울고 있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떨고 있어서 할머니가 안아줬지. 그랬더니 내가 울음을 그쳤어. 세린은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더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키우기로 했어. 내가 너무 예뻐서. 세린은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린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밥이 없으면 할머니는 굶고 세린에게만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불을 세린에게만 덮어주고
할머니는 외투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린아, 넌 할머니가 주운 보물이야. 하늘이 할머니한테 준 선물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1년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할머니는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세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단골이었습니다. 상냥했고 다정했고 세린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잃고 너무 외로웠던 세린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떡하지, 나 혼자 아기를 어떻게 키워. 하지만 세리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세린도 이 아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세리는 밤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거야. 하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날도 하민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고열이었습니다. 세리는 젖은 수건으로 하민의 이마를 닦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민아, 미안해. 엄마가 병원 데려갈게. 조금만 참아. 세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00원. 병원비는 최소 2만 원이었습니다. 해열제까지 사면 3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는 일주일 뒤에나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임신 후 모두 연락이 끊겼고 하민 아빠는 사라졌습니다. 의아한 하민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민아, 제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세리는 하민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하민을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해열제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울면서 사정을 얘기해야 하여 간신히 외상으로 약을 받아왔습니다. 세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자 눈물이 났습니다. 분유가 바닥났습니다. 마지막 한 통을 어제 아침에 다 썼습니다. 어떡하지? 하민이 뭘 먹여? 세리는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도 바닥이었습니다. 찬장을 뒤졌습니다. 라면 1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민이가 울었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습니다. 하민아, 미안해. 엄마가 뭐라도 구해올게. 세리는 하민을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리는 유아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분유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35,000원. 세리는 가격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00원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 세리는 분유통을 바라봤습니다. 하민이가 매일 마시던 그 분유였습니다. 등에 업힌 하민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세리는 3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유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분유를 집어 카트에 담는 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고민 없이 살 수 있구나.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트 직원이 지나갔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범죄야. 세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트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크고 절박한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세린은 하민을 달랬습니다. 하민아, 괜찮아. 집 가서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하지만 하민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습니다. 세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민이가 너무 배고파해요. 세린은 다시 유아용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분유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통만 있으면 사흘은 버틸 수 있어. 알바비 나오면 갚을 수 있어. 세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지만 세린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민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하민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너만은 지켜야 해.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분유 한 통을 집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분유를 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세린은 마트 출구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얼어붙었습니다. 마트 직원 조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세요.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분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계산 안 하셨죠? 세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민이는 세린의 등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세린은 하민을 안고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세린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세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린은 울먹였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분유가 필요했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린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0원. 집 주소는 허름한 단칸방.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배고픈 듯 울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경찰관이 나갔습니다. 10분 뒤 돌아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유 한 통과 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세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범죄자인데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재판 잘 받아요. 판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초범이니까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세린은 봉지를 받아 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요. 힘들면 동사무소 찾아가서 도움 받아요. 네, 세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민에게 분유를 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 섰던 날, 판사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식집 앞에서 판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받았습니다. 왜 판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을까? 세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범죄자였습니다. 판사님이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 같았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시각 문지아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 이정우가 남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딸 이소은의 사진, 유괴 당일 기록, 경찰 신고서, 그리고 남편이 직접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지아는 메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01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놀이터. 목격자 없음. 남편은 17년 동안 전국을 돌며 딸을 찾았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문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은 정말 살아있을까요? 그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지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어.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어. 문지아는 상자 속 작은 운동화 사진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이소은이 유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남아있던 같은 신발 한 짝을 증거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소은아, 넌 지금 어디 있니? 문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김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지? 문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야. 김세리는 그냥 힘든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냥 우연일까? 문지아는 김세린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생년월일 2001년 3월 추정. 이소은이 사라진 시기와 같았습니다. 유기아동. 이소은도 유괴 후 어딘가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익숙함, 그리움. 우리 둘의 과거가 이어져 있는 걸까? 이틀 후 문지아는 법원 사무실에서 김세린의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재판장님, 마트 측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비서 최아람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문지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트 직원의 진술서와 CCTV 캡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인 조은희, 마트 유아용품 코너 담당. 최근 3개월 동안 분유절도 사건이 5차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김세린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유사하며 상습범으로 확신합니다. 문지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습범? 하지만 증거는 이번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차례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아람 씨, 이 자료 좀 봐요. 네, 재판장님. 비서 최아람이 다가왔습니다. 문지아는 CCTV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죠? 최아람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게요. 체형이 비슷하다는 것 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요. 문지아는 기록을 다시 넘겼습니다. 마트 직원 조은희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항상 어두운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분유 코너를 서성이다가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문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두운 옷에 모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조은희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문지아는 마트를 찾았습니다.
법복을 벗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유아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조은이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조은이 씨시죠? 조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문지안이라고 합니다. 김세린 씨 사건 담당 판사입니다. 조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세린 씨가 상습범이라고 확신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조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분유도난이 너무 잦아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윗사람들한테 계속 지적받고 저도 힘들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4번의 절도가 정말 김세린 씨가 한 건지 확실하세요? 조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체형이랑 옷차림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사람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왔길래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 지으신 건가요? 조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잡혔으니까 아마 그 사람 맞을 거예요. 문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은이 씨,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상습범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조은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됐어요. 어차피 법은 범죄자 편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봐주고. 조은이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문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같은 시각 김세리는 국선 변호사 박형섭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민을 안고 간신히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한 번만 훔쳤어요. 나머지는 제가 안 했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형섭은 서류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세린 씨, 마트 측에서 상습범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도 없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인정하세요. 그게 빨라요. 초범이라고 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괜히 부인하다가 형량만 늘어날 수 있어요. 세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김세린 씨, 저도 바빠요. 국선 변호건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일일이 다 들어줄 시간 없어요. 박형섭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재판 때 최대한 감형 요청할 테니까 그냥 인정하는 게 나아요. 세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민을 안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리는 외투 안에 하민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하죠? 정말 억울한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세리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가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상자를 열고 할머니의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기록. 2001년 3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발견. 여아 추정 3세. 세리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신원 증명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할머니 재판에서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정말 버려진 아이였다는 걸 믿어주실까요? 세리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세리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문지아는 사무실에서 세린의 기록을 또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아람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재판장님, 요즘 김세린 씨 사건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문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상습범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럼 무죄 선고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분유 한 통 훔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했으니까. 하지만 상습범으로 몰리면 형량이 달라져요. 문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져요. 최아람은 문지안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혹시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걸리시는 건 아니에요? 문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아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지아는 김세린에게 감정적으로 끌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왜 이 아이만 보면 가슴이 아플까? 문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 김세린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추운 바람 속에서 이 아이를 도와줘야 해. 뭔가 잘못됐어. 이건 공정하지 않아. 문지아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직접 세린에게 물어보기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지만 문지아는 몰랐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세린의 입에서 나올 단 하나의 날짜가 23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거라는 것을. 재판날이 다시 왔습니다. 문지아는 법복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김세린이 들어왔습니다. 문지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세린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피고인 괜찮습니까? 문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문지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세린은 최근 3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동일 마트에서 분유를 절취한 상습범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합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메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문지아는 기록을 펼쳤습니다. 마트 측 진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변호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국선 변호사 박형섭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관대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습니다. 세린을 위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문지아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겠습니까? 세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만 했어요. 그날 하민이가 사흘째 고열로 울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분유도 떨어졌어요. 통장엔 3,000원밖에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비도 아직 안 나왔고 어디 빌릴 데도 없었어요. 세리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분유 한 통만 있으면 하민이를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훔친 건 맞아요. 하지만 한 번만이에요. 상습범은 아니에요. 세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그냥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하민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혼자서 싸우고 있구나. 세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사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발견해서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제출해도 될까요?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법정 서기가 다가가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으로 가져와 문지안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새벽 5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발견. 여아 추정 3세. 분홍색 운동화 착용. 문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소은이가 사라지고 사흘 뒤 그때 전국에 실종 신고가 퍼졌을 때였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 범인이 아이를 버린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아 추정 3세 이소은이 사라졌을 때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문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이정우가 남긴 유품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경찰 기록. 이소은이 유괴 당일 신고 있던 분홍색 운동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문지안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재판장님? 법정 서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문지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메모를 내려놓고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세린은 불안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매, 그 얼굴, 그 울음. 모든 게 겹쳐졌습니다. 이소은의 얼굴이 세린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새 살배기 딸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줬던 작은 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문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세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문지아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일주일 뒤로 연기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무슨 추가 조사 말씀이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문지아는 서둘러 말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세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지아는 재빨리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재판장님, 최아람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물 좀 주세요. 문지아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최아람은 물을 건넸습니다. 문지아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재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람 씨, 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문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챙겨왔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경찰 기록을 꺼냈습니다. 2001년 3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놀이터에서 이소은 여 3세 실종 신고 접수. 날짜가 비슷했습니다. 사흘 차이. 나이가 같았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에서 멀지 않은 거리. 범인이 아이를 데려간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진짜? 문지안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가 찾아갈 낡은 집 서랍 속에는 23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본 그 메모, 할머니의 손글씨, 날짜와 장소,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문지아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 이정호의 유품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해야 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17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찰 신고서, 목격자 진술서, 전국 유기 아동 명단, 그리고 남편이 직접 적은 수십 장의 메모들. 문지아는 자료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2001년 3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놀이터에서 이소은 여 3세 실종. 경찰 신고서였습니다. 문지아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월 12일. 그리고 김세린의 할머니가 남긴 메모. 2001년 3월 15일 새벽 5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발견. 사흘 차이였습니다. 실종 후 사흘 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성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였습니다. 유괴 당일 이소은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상에 노란색 티셔츠, 하에 분홍색 멜빵 바지, 신발 분홍색 운동화, 흰색 꽃무늬. 문지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찍어준 이소은의 운동화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흰색 작은 꽃무늬가 옆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끈은 흰색이었고 밑창은 회색이었습니다. 문지아는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신발 내가 소은이한테 직접 신겨줬던 신발이야. 그날 아침 이소은은 이 신발을 신고 유치원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괴범이 나타났고 이소은은 사라졌습니다. 문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정에서 본 세린의 할머니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착용, 운동화까지 일치해. 문지아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일대 유기 아동 발견 기록 조사. 2001년 3월 6월 총 5건. 그중 한 건 강말순 당시 55세 할머니가 여아 발견 신고. 신고 날짜 3월 15일. 발견 장소 수정구 신흥동 버스 정류장.
문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말순 세린이가 말했던 그 할머니,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말순 할머니가 유기 아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당시 경찰은 유괴와 유기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문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이미 찾아내셨던 거네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남편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말순 할머니 주소 확인 필요. 직접 방문하여 아이 사진 확인할 것. 하지만 남편은 그 방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지아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확인할게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다음 날 아침 문지아는 강말순 할머니의 옛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이 좁고 집들이 낡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았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이가 여기서 자랐구나. 옆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말순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인데요. 말순이? 말순이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키우셨던 손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세린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애 지금 어떻게 지내요? 그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할머니가 세린이를 처음 데려온 날에 대해 아시나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2001년 3월 15일 새벽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말순이가 버스 정류장 뒤에서 애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침에 저한테 달려와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문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 기억하세요? 신발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말순이가 그 신발 한 짝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랍에 넣어뒀다고 했어요. 지금도 집에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집주인이 아직 정리 안 했거든요. 제가 열쇠 갖고 있어요. 들어가 보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열쇠를 가져와 대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리 오세요. 말순이 방이 안쪽이에요. 문지아는 여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 서랍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여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종이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발 한 짝. 문지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습니다. 흰색 꽃무늬가 옆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끈은 흰색이었고 밑창은 회색이었습니다. 문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소은이 신발이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전 딸에게 신겨줬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동화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본 세린의 눈매, 딸 소은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본 세린의 모습,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세린을 도와줄 때 느낀 따뜻함, 그건 엄마의 본능이었습니다. 출생일 추정 표기, 유기 아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메모의 날짜와 장소,
딸이 유괴된 날짜와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동화, 모든 단서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세린이가 내 딸이야. 내 소은이야. 문지아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딸 살아있었어요. 문지아는 운동화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옆집 여자는 놀라서 문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세린이는 제 딸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문지아는 할머니 집을 나와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세린의 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적혀 있던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운동화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세린이가 소은이일까? 하지만 가슴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며 문지아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 세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왜 그렇게 자꾸 생각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본능이었구나. 내 마음이 먼저 알아봤던 거야. 세린의 집은 구시가지의 낡은 빌라 지하 1층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좁은 계단. 문지아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각 계단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하 1층 B로 문지아는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눌러야 해, 확인해야 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였습니다. 김세린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세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문지아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20년 전 새 살배기 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세린 씨,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한데. 세린은 망설였습니다. 재판장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아기 요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요람 안에서 하민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하민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 내 손주구나. 앉으세요. 물 드릴까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문지아는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한 짝,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진과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세린은 운동화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 신발이에요. 어떻게 이걸?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강말순 할머니.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집 분이 열쇠를 주셔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이 신발을 발견했죠. 세린은 운동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보관하고 계셨구나.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데. 세린 씨. 문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찍어준 이소은의 운동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요. 세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흰색 꽃무늬, 흰색 끈, 회색 밑창.
이거 제 신발이랑 똑같은데요? 세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신발이에요. 이 사진은 23년 전에 찍힌 거예요. 네? 무슨? 세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지안은 경찰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2001년 3월 12일 제 딸이 유괴됐어요. 이름은 이소은. 당시 3살이었죠. 강남구 대치동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사라졌어요. 세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할머니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성남 신흥동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문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건 시간 순서가 같아요.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신발까지 똑같아요. 세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서를 보고 사진을 보고 운동화를 보고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설마 내가 내 딸일지도 몰라.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23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소은이일지도 몰라.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문지아는 세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찾았어. 남편이랑 나 2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찾았어.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나요? 응. 너는 우리 딸이었어. 사랑받는 딸이었어. 문지아는 세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3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세린은 문지안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정말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응.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엄마 아빠는 매일 너를 찾았어. 문지아는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법정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엄마는 알았어. 내 눈매가 너무 익숙했거든. 꼭 소은이 같았어. 세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분식집에서도. 응. 엄마 마음이 너를 알아봤나 봐. 문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너를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약값도 못 내고 아기 안고 애원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몰랐어. 그냥 불쌍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문지아는 세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너를 다시 봤을 때도 그랬어. 만두 냄새 맡으며 서성이는 내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 그래서 음식을 사줬던 거야. 그때도 난 왜 그러는지 몰랐어. 엄마. 세린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엄마의 본능이었던 거야. 머리로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요. 세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강말순 할머니는 은인이야. 문지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가난했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엄마는 할머니께 평생 감사할 거야. 세린은 할머니 유품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이것도 남겨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어린 세린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지아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5살 세린, 학교 입학식 날의 세린, 중학생 세린.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주셨구나. 문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딸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람에서 하민이가 깼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는 황급히 하민을 안아들었습니다. 하민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문지아는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보드라운 볼, 맑은 눈동자. 안아봐도 될까? 문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지아는 하민을 안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하민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민은 문지안을 빤히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문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문지안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민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반가워. 우리 손주. 세린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문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너를 찾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아.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를 찾았어. 죽기 직전까지도 너를 찾고 있었어. 문지아는 가방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아빠가 남긴 기록이야. 전국의 유기 아동 기록을 다 조사하셨어. 그리고 강말순 할머니를 찾아내셨어. 근데 확인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세리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날짜, 장소, 아동 특징,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저를 찾아주셨구나. 응.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매일 밤 지도를 펼쳐놓고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날 갈 곳을 찾으셨어. 22년 동안.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빠는 말씀하셨어. 소은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란다고.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세리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문지아는 세린을 다시 안았습니다.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지킬게. 너랑 하민이를 꼭 지킬게.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문지아는 세린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이제 왔어. 늦었지만 이제 왔어. 하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처럼. 엄마, 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세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하민이 아빠도 떠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 혼자인지, 왜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지. 알아. 다 알아. 문지아는 세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찾고 계셨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이제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우리 이제 함께 살자. 함께요? 응. 엄마 집으로 가자. 넓어. 하민이 방도 만들어줄게. 너도 편하게 쉴 수 있어. 세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범죄자인데. 아니야. 문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범죄자가 아니야. 그냥 아이를 지키려던 엄마였어. 그뿐이야. 재판은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문지아는 세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하민도 두 사람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날이 왔습니다. 문지아는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세리는 더 이상 낯선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지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도 말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김세린, 일어서십시오. 세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세리는 알아챘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 속에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지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배경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고열, 분유 부족, 도움받을 곳 없는 절박한 상황. 피고인은 범죄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였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상습범이라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문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생후 유기되어 강말순 할머니의 손에 자랐고 할머니마저 잃은 후 완전한 무연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피고인을 버리지 않으셨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1년을 부과합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문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가족이 함께할 것입니다. 세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문지아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뚝! 법정이 끝났습니다. 세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법정 안방 청객 몇몇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지아는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세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가 아니라 엄마로서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세린은 문지안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두 사람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며칠 뒤 세린과 하민은 문지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 햇빛이 잘 드는 창문. 세린은 처음 보는 풍경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방이 내 방이야. 하민이 아기 침대도 놓을 수 있어. 문지안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린은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할머니 유품 상자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고 할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세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문지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가족을 찾은 걸. 엄마 할머니 사진 거실에 놓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두 사람은 할머니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남편 이정호의 사진 옆이었습니다. 세린은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딸 소은이가 아니 세린이가 인사드려요. 문지아는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내게 꼭 전해주고 싶어? 무슨 말씀이요? 소은이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란다고. 그리고 만약 찾게 되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다고.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고생 안 했어요.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민이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어 사진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민이도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구나. 문지아는 하민을 안아들었습니다. 하민아, 저분이 내 할아버지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문지안이 직접 차린 저녁이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샐러드, 밥. 세린은 수저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밥상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먹어.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거야. 세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울지 마. 이제 매일 해줄게. 문지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 후 세린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지안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할게. 너는 하민이 재우고 쉬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나눠서 하면 돼.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린은 하민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지안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도 돼요? 당연하지. 세린은 문지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누군가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아프면 돌봐주고 힘들면 안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였어요. 제가 찾던 사람이 바로 엄마였어요. 세린아, 저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세린은 문지안의 품에 안겼습니다. 문지안은 세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어.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집안, 사진 속 할머니와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문지안과 세린, 하민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문지안이 세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남편 이정호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지안이 세린의 손을 잡았고 세린은 하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이정호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지안은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문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딸 우리 소은이를 데려왔어요. 세리는 문지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딸 소은이에요. 아니 세린이에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찾으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문지아는 세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세린이는 할머니 덕분에 잘 자랐어요. 착하고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어요. 세린은 하민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하민은 영정 사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하민이에요. 아버지의 손주예요. 하민이가 갑자기 영정을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보이는 것처럼. 문지안과 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요. 세린이랑 하민이랑 셋이서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지안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세린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살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세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세리는 젊은 미혼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네,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문지안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과 유괴 피해 가정을 돕는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강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3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강연장의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문지안이 세린의 손을 잡고 세린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민은 비둘기를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세린은 하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민아, 저기 봐. 새가 날아가네. 문지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문지아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밝게 빛났습니다. 가족은 잃어버려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아픔이 있어도 결국 사랑은 서로를 찾아냅니다. 문지안과 세린 그리고 하민은 그렇게 서로의 삶을 채워가며 새로운 내일을 걸어갔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